복수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 나는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장가로 다시 돌아온 직후 나와 강흥우에는 함께 납치당했다. 그녀는 장가의 가짜 딸이었다. 납치범들은 부모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그리고 부모는 망설임도 없이 강흥우엔을 택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떠났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납치범은 내 속옷을 거칠게 찢으며 음흉하게 웃었다. 참 불쌍하네. 친부모도 널 원하지 않다잖아.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장가로 돌아오기 전 내가 어디로 팔려갔는지 알아? 그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때 내 손에 쥔 전기 충격기가 그의 몸을 쓰러뜨렸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바닥에서 몸부림치는 그의 몸을 밟았다. 미얀마 북부였다. 나는 그 납치범들을 좋은 값에 넘겼다. 거기에 그들의 카드에서 인출한 몸값까지 더하니 꽤 낭만적인 숫자가 되었다. 모든 일이 끝났을 무렵 밤은 이미 깊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빼앗은 담배 한 개비를 물었다. 어둠 속에서 붉은 불씨가 반짝였고 마치 꺼져가는 촛불 같았다. 생일 축하해.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또 한 번 나는 혼자 힘으로 빠져나왔다. 미얀마 북부에서도 외딴 시골에서도 그리고 납치범들의 소나기에서도 5살이 되던 해 바로 이날이었다. 장가의 하녀는 나를 강흥우엔과 바꿔치기 했다. 나는 인신매매단에게 팔려갔고 그녀는 부유한 가문이 귀중한 보물이 되었다. 내가 장가로 돌아온 날 강흥우엔은 내가 브랜드 이름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비싼 명품 드레스를 입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다. 반면 나는 낡은 옷차림으로 화려한 대저택의 거실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였다. 아버지는 다가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다. 많이 고생했구나. 그리고 덧붙였다. 응우옌의 친모는 이미 감옥에 갔어. 대가는 치른 셈이지. 그 아이는 죄가 없어. 갈 곳도 없잖니. 나는 눈을 들어 물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부모님 뜻은 강흥우옌을 여기 남기겠다는 거죠? 오빠 장쯔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응우옌은 어릴 때부터 사랑만 받고 자랐어. 고생이란 걸 해본 적이 없다고. 설마 네가 겪은 그 고통을 그 아이도 겪어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거야? 웃기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시골로 팔려갔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내가 미얀마 북부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전혀 몰랐다. 만약 강흥우엔이 내 삶을 살았다면 아마 오래전에 죽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강흥우엔을 끌어안은 채 나를 달랬다. 응우엔은 여기서 자라서 말투도 행동도 공부도 다 훌륭해. 너는 이제 막 돌아왔으니 많이 배우면 좋겠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는 응우엔이 내 언니야. 강흥우엔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가만 붉어졌을 뿐이다. 모두가 그녀 편이었다. 마치 억울한 피해자는 내가 아니라 그녀인 것처럼. 나는 그녀가 남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단 하나의 조건만 내걸었다. 내 신분의 진실을 공개할 것. 장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생일 파티를 앞두고 나와 강흥우엔은 다시 납치당했다. 납치범들은 또다시 부모에게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들은 강흥우엔을 택했다. 나는 이해했다. 강흥우엔은 그들이 수년간 키워온 아이였다. 정이 깊게 들었을 것이다. 편애는 어쩌면 당연했다. 다만 나는 평생 손해를 감수하며 살 사람은 아니었다. 담배가 거의 다 타들어가자 나는 그것을 비벼 껐다. 휴대폰 화면을 쓸어 한 번호를 눌렀다. 상대는 빠르게 전화를 받았다. 웃음기 어린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왜? 이제야 나 생각났어? 나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두 공자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장가 사람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 복도는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장 회장님, 친딸을 버리고 양딸을 구한 것이 사실입니까? 친딸은 막 돌아와 죽을 뻔했는데 양딸은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부모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강흥우엔은 뒤에서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경찰은 납치범들이 미얀마 북부로 도주했다고 알렸다. 검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버지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서윤, 정말 고생했다. 부모로서 반드시 보상해주마.
어머니는 나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응우예 농우예는 심장병이 있어. 큰 충격을 받으면 위험해. 그래서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널 버린 게 아니야. 그 품은 이상할 만큼 따뜻했다. 내가 꿈속에서만 그리던 어머니의 품 같았다. 나는 얌전히 기대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모르게 비웃었다. 그들이 강흥우엔을 선택한 순간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은 완전히 꺼졌다. 병실 안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공기가 잘려나가는 것 같았다. 부모는 내 침대 양옆에 서서 다정한 표정을 연기했고 오빠 장쯔는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아 내밀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다. 강흥우에는 병실 한쪽에 서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모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처음 겪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눈을 붉히며 다가왔다. 서윤,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보니 부모님을 원망하는 거야?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원망하려면 나를 원망해.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나를 구하고 너를 못 구한 거니까. 그 말에는 계산이 있었다. 분노하거나 울거나 무너지는 모습을 기대하는 눈빛. 하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감정이라고는 없는 얼굴로. 전날 밤 나는 납치범들을 전기 충격기로 제압한 뒤 신문했다. 왜 하나만 고르게 했지? 돈이 목적이라면 둘 다 잡는 게 맞잖아. 몸값도 2배가 될 텐데. 우두머리는 바닥에 쓰러진 채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했다. 결국 그는 입을 열었다. 누군가가 그들을 고용했고 나를 망가뜨릴 사진을 찍어 장가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 강흥우에는 처음부터 미끼였다. 장가가 누구를 선택하든 풀려날 사람은 강흥우엔. 나는 버려질 쪽이었다. 장가로 내가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누군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다만 진짜 배후가 그 사람일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듀람이 나를 경찰서 앞까지 데려다주며 물었다. 이렇게까지 겪고도 다시 돌아갈 거야? 나는 창밖을 보며 웃었다. 알잖아요. 저는 원한을 오래 기억하는 사람인 거. 잠시 말을 멈춘 뒤 덧붙였다. 그리고 거긴 제 집이에요. 그들이 제게 빚진 건 이름 하나가 아니거든요. 듀람은 가볍게 웃으며 내 옷깃을 정리해 주었다. 손끝이 목에 스쳤다. 서윤, 네가 뭘 하든 내가 도와줄게. 네가 예전에 내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병실로 돌아온 뒤 나는 강흥우엔의 손을 천천히 붙잡았다. 소매가 아래로 흘러내리며 팔에 남은 흉터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겹겹이 얽힌 자국들,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힐 만큼 선명한 흔적.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이 흉터들은 내가 일부러 남긴 것들이었다. 아무 상처도 없이 돌아온다면 의심이 생길 테니까.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낮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떻게 부모님을 원망하겠어요. 그리고 부모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부모님이 언니를 선택한 건 당연한 선택이에요. 언니는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랐잖아요. 그런 일을 겪기엔 너무 약해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맞는 게 익숙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괜찮아요. 그 순간 카메라 렌즈가 내 팔의 흉터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양딸이 너무하네. 친딸이 저렇게 다쳤는데도 그동안 잘 살았다고 하지 않았나? 이게 잘 산 거야? 강흥우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을 열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그만해. 그는 원래 언론 앞에서 화목한 가족이라는 연극을 완성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강흥우에는 그 모든 걸 망쳐버렸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꾸중을 들은 강흥우에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시선을 피했다. 강흥우에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병실을 뛰쳐나갔다. 장쯔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따라갔다.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아직 아이가 어려서 감정 조절이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윤은 큰 충격을 겪었으니 인터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원래라면 돈으로 덮었을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 병원에 있던 기자들은 전부 듀람이 준비한 사람들이었다. 그날 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그날 밤 여론은 폭발했다. 병원에서 찍힌 사진과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다. 내 팔에 남은 흉터, 병상에 누운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화목한 가족을 연기하던 부모의 얼굴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노출됐다. 친딸을 버리고 양딸을 구한 재벌가. 돌아온 친딸은 중상, 양딸은 성대한 생일 파티. 현실판 진짜 가짜 재벌딸. 자극적인 제목들이 포털 상단을 뒤덮었다. 처음에는 동정이었다. 저 아이는 도대체 뭘 겪은 거야? 미얀마 북부에서 살아 돌아왔다고? 저 흉터가 다 어린애 몸에? 그 다음엔 분노였다. 부모라고 할 수 있나? 양딸이 병약하다고 친딸을 버린 게 정당해? 돈 있으면 자식도 고를 수 있다는 건가? 장가의 주가는 그날 하루 만에 급락했다. 연락이 끊이지 않았다. 이사회, 투자자, 협력사들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상황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아버지는 결국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지친 얼굴로 말했다. 서유는 장가의 친딸입니다. 그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 고민한 결정인 것처럼 덧붙였다. 원래 강흥우엔에게 넘길 예정이었던 지분 일부를 서윤에게 이전하겠습니다. 그 순간 댓글창은 다시 불타올랐다. 지분으로 입 막으려는 거 아냐? 그래도 이제야 친딸 대우하는 건가?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여론은 빠르게 식었다. 새로운 연예인 스캔들, 새로운 사건들이 곧장 이슈를 덮어버렸다. 그리고 내가 퇴원하던 날, 장가의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위층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부모님은 제가 장가의 유일한 아가씨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분을 줘요? 온 세상이 저를 비웃고 있어요. 전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응우옌, 진정해. 부모는 여전히 널 가장 아껴. 오빠 장쯔도 거들었다.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서윤이 돌아왔다고 해서 내 자리가 흔들리게 두진 않을 거야. 나는 계단 아래에서 그 모든 말을 들었다. 이 집은 변하지 않았다. 단지 잠시 연극의 무대가 바뀌었을 뿐이었다. 아버지가 나를 발견하고 다급히 말했다. 서윤, 방은 다 정리해놨다. 올라가서 쉬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지내지 않겠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 집엔 제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냐? 넌 내 친딸이야. 나는 웃었다. 아주 얕게. 그럼 왜 강흥우엔이 울면 모두가 먼저 달려가죠? 잠시 말을 멈춘 뒤 조용히 덧붙였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서 있었어요. 물 한 잔 권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아버지는 말을 잃었다. 한참 후에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반드시 장가에 있어야 한다. 친딸이 집에 안 돌아온다는 소문이 돌면 체면이 서질 않아.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첫째, 제 신분을 인정했으면 장가의 아가씨 자리와 지분을 다른 누구에게도 약속하지 마세요. 둘째, 여긴 장가예요. 저는 공식적인 장가의 딸입니다. 나는 주변에서 몰래 귀를 기울이던 하인들을 훑어봤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새 학기가 시작되면 강흥우엔이 다니는 학교로 전학하겠습니다. 그 학교는 상류층의 인맥과 자원이 집중된 곳이었다. 재벌, 정치가, 명문가 자녀들만이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알았다.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걸. 약자가 되지 않는 것. 새 학기 첫날. 장가의 차가 학교 정문 앞에 멈췄을 때 주변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이 학교에서는 누구의 차가 서는지, 누가 내리는지가 곧 신분을 의미했다. 나는 문을 열고 천천히 내렸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저 사람 장서윤 아니야? 그 소문난 친딸? 시골에서 막 올라왔다던 그의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졌다. 호기심, 평가, 그리고 노골적인 경멸. 나는 등을 곧게 세우고 걸었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였지만
사실 그 시선 하나하나를 전부 느끼고 있었다. 다만 의미를 두지 않았을 뿐이다. 교실 문을 열자 가장 먼저 보인 건 강흥우엔이었다. 그녀는 교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늘 그렇듯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웃음소리, 가벼운 대화, 이 공간의 중심은 언제나 그녀였다. 내가 들어서는 순간 강흥우엔의 미소가 아주 잠깐 굳었다. 응우엔, 저애 알아? 누군가가 물었다. 강흥우엔은 곧바로 표정을 정리하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응, 내 동생이야. 최근에 집에 돌아왔어. 최근에. 그 두 글자에 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주변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빈자리에 앉았다. 굳이 해명할 필요도, 맞설 필요도 없었다. 이런 건 시간이 해결해준다. 정확히 말하면 실력이. 첫 경제학 수업에서 교수는 조별 발표 과제를 내주었다. 강흥우엔의 조는 가장 무난한 주제를 골랐다. 안정적이고 자료도 풍부한 주제였다. 반면 내가 속한 조에 주어진 주제는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질 정도로 까다로웠다. 미얀마 비공식 금융 구조 분석. 이걸 어떻게 해? 자료도 없을 텐데? 거기 완전 무법지대라며. 조원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향했다. 강흥우엔은 교실 반대편에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웃고 있었다. 마치 재미있는 연극을 관람하듯이. 나는 펜을 들고 종이에 몇 줄을 적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내용은 내가 맡을게. 너희는 발표만 준비해. 그 말에 교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발표 날. 나는 강단 위에 섰다. 교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사람들은 미얀마를 지옥이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그곳을 살아남아야 했던 곳이라고 불렀다. 데이터, 구조, 자금 흐름. 표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비공식 금융망. 내 설명이 이어질수록 교수의 표정이 달라졌다. 고개가 몇 번이고 끄덕여졌다. 훌륭하군. 교수는 진심으로 감탄한 얼굴이었다. 이건 보고서 수준이 아니라 논문에 가깝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서윤 학생, 혹시 미얀마에서 살아본 적이 있나?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몇 년 정도 살고 일한 적이 있습니다. 교실이 술렁였다. 강흥우엔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녀가 심혈을 기울여 고른 안전한 주제는 순식간에 빛을 잃었다. 너무 평범했고 너무 얕아 보였다. 그날 이후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조롱은 조심으로 바뀌었고 무시는 탐색으로 변했다. 먼저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도 생겼다. 하지만 강흥우엔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늘 중심이었던 자리에서 밀려난다는 것. 그녀에게는 그 자체가 모욕이었다. 며칠 뒤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윤, 문제 있는데 팔려갔었다며.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대. 그 발표, 어디서 베낀 거 아닐까? 나는 웃었다. 아주 조용히. 그녀는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었다. 나는 이미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런 사람은 소문 따위로 무너지지 않는다. 소문이 한창 퍼질 때 강흥우엔은 전혀 다른 얼굴로 내 앞에 나타났다. 서윤, 요즘 힘들지?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내 옆에 섰다.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실력만 있으면 결국 인정받게 돼.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태도는 다정했다. 마치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언니처럼. 나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럴 가치가 없었으니까. 이 학교에는 엘리트 클럽이 하나 있었다. 성적, 집안, 인맥, 모든 조건을 통과한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사실상 상류사회로 들어가는 입장권 같은 존재였다. 강흥우엔은 오래전부터 그 클럽의 핵심 멤버였다.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생각했다. 그녀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며칠 뒤 수업이 끝난 직후 금색 테두리가 둘러진 초대장이 내 책상 위에 놓였다. 엘리트 클럽 입회 초청. 교실이 술렁였다. 말도 안 돼. 서윤이 들어간다고? 그럼 발표 표절 아니었단 말이야.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강흥우엔의 손이 천천히 굳어갔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지만 눈빛만은 숨기지 못했다. 질투, 그리고 경계.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축하해, 서윤. 정말 대단하네. 그리고 덧붙였다.
네가 표절했다는 말도 이제 다 오해였나 보다. 나는 초대장을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런 말 신경 쓴 적 없어요. 그날부터였다. 내가 발을 들인 곳은 강흥우엔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세계였다. 엘리트 클럽의 첫 공식 일정은 토론대회였다. 주제는 단순했다. 돈과 가족, 무엇이 더 중요한가? 아이러니하게도 나와 강흥우엔은 서로 다른 팀에 배정됐다.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모두가 보고 싶어 했다. 장가의 두 딸 중 누가 진짜 승자인지. 강흥우엔이 먼저 연단에 올랐다. 그녀는 완벽했다. 가족의 숭고함, 부모의 희생, 사랑의 가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산된 감동이었다. 연설 도중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관중석의 부모에게 향했다. 몇몇 사람들은 실제로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내 차례가 왔다. 나는 연단에 올랐고 잠시 강당을 둘러봤다. 조용해졌다. 세상에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분명히 신성한 가족애라는 게 존재합니다. 잠깐의 여운. 그리고 이어 말했다. 하지만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아닙니다. 강당의 공기가 굳었다. 현실에는 친자식을 버리고 양자식을 선택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 선택의 이유가 돈이든 체면이든 혹은 계산이든 간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앞줄에 앉아있던 부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흥우엔 역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가족을 선택하는 권리가 부모에게 있다면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는 책임도 부모에게 있어야 합니다. 정적. 그리고 다음 순간 결과가 발표됐다. 서윤팀 압도적 승리. 박수가 터져나왔다. 우레 같은 소리였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불쌍한 피해자였던 나는 이제 돌아온 상속자가 되었다. 언론은 다시 떠들어댔다. 장가, 진짜와 가짜의 선택. 버려진 딸이 가장 강한 카드가 되다. 장가의 주가는 다시 한번 곤두박질 쳤다. 대형 투자사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다. 반대로 서윤이라는 이름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차갑고 침착하고 빈틈없는 인물. 지옥에서 돌아온 여자. 그리고 강흥우에는 조용히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었다. 그 사실을 그녀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토론대회 이후 장가의 저택은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워졌다. 저녁 식탁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그릇과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조차 날카롭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식사를 했다. 강흥우에는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폭발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아버지가 찻잔을 집어들어 바닥으로 내던졌다. 산산조각난 도자기 파편이 거실에 흩어졌다. 서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사실?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노려봤다. 내 한마디 때문에 장가는 다시 웃음거리가 됐다. 주가가 또 떨어졌고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어.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럼 처음에 선택하셨을 때도 이런 결과는 예상하셨어야죠. 그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내 아버지다. 나는 짧게 웃었다. 감정이 전혀 담기지 않은 웃음이었다. 그럼 저를 버릴 때도 아버지셨나요?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급히 끼어들었다. 서윤아, 그만하자. 내 아버지도 지금 많이 힘들어.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어머니는요? 강흥우엔이 울면 바로 안아주시잖아요. 잠시 멈춘 뒤 차분히 덧붙였다. 그런데 저는 여기 서 있어도 아무도 보지 않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계단 위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강흥우엔이었다. 이제 만족해? 그녀가 내려오며 말했다. 내 자리를 다 빼앗아 놓고 아직도 부족해?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자리는 빼앗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주인이 되찾는 거죠. 강흥우엔의 눈이 흔들렸다.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맞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선택받았을 뿐이죠. 하지만 선택의 대가는 항상 누군가가 치러요. 그날 밤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이 집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이미 의미를 잃었다는 걸. 며칠 뒤 아버지는 나를 서재로 불렀다. 서윤. 그는 차분한 척하며 말했다. 네가 가진 지분은 적지 않다. 나와 장쯔, 우리가 힘을 합치면 장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건가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듀람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정장을 입은 2명의 변호사가 서 있었다. 그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안녕하십니까, 장 회장님. 나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버튼을 눌렀다. 낯익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장 회장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겁만 주면 된다고 했죠. 사진 몇 장만 있으면 그 애는 장가에서 끝이라고.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의 주위를 걸었다. 놀라세요? 저를 버린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아예 망가뜨리고 싶으셨던 거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나를 가리켰다. 너는... 나는 말을 이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외할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죠. 방 안이 완전히 정적에 잠겼다. 나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본 채 한 박자 늦게 말을 이었다.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제 생일에 맞춰 제가 상속인이 되도록요. 아버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곧 공포로 번졌다. 그 유언장이 발효되는 순간 저는 장가에 돌아온 친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당신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상속인.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래서 저를 무너뜨리려 한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망가진 아이로 만들면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제 모든 걸 손에 넣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때 듀람의 변호사 중 한 명이 조용히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종이들이 닿는 소리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더 차갑게 식었다. 장 회장님. 변호사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다. 납치 공모 정황에 대한 증거,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불법 거래 관련 자료입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서본이 전달됐습니다. 아버지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서류를 보지도 못하고 내 얼굴만 바라봤다. 마치 내가 그 종이들에서 튀어나온 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듀람이 그 틈을 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하나 더. 그는 부드럽게, 그러나 잔인할 만큼 침착하게 말했다. 듀그룹은 오늘부로 장가의 유통 주식을 전량 매입하겠다는 공개 제안을 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처음부터 이 결말을 알고 있었으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그는 지금 이해했다. 여론이 왜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터졌는지. 병원에 있던 기자들이 왜 하필 그 사람들이었는지. 자신이 매달리던 수습이 왜 매번 더 큰 파도로 돌아왔는지. 모든 판이 이미 깔려 있었다. 서윤, 너.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며 무너진 목소리를 냈다. 나는 그의 말끝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저한테 가족이라는 말로 거래를 하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가족에게 거래당한 사람이에요. 나는 천천히 몸을 숙여 녹음기를 껐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하듯 말했다. 그날 당신이 택한 건 강흥우엔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었잖아요. 아버지는 마침내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한순간에 늙어버린 얼굴. 그 뒤로는 너무 조용했다. 누군가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잔인했다. 나는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뒤에서 어머니의 숨막히는 듯한 기척이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듀람이 내 옆에 섰다. 끝까지 가? 그가 낮게 물었다. 나는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이미 끝났어요. 그들은 그날부터 끝났으니까.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복도에서 흘러들어왔다. 나는 그 바람을 그대로 맞으며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날 이후 장가는 무너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무너져 있었고 나는 단지 마지막 한 발을 밀었을 뿐이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아버지는 납치 공모,
자금 세탁, 불법 거래 혐의로 구속되었다. 언론은 연일 그의 이름을 헤드라인에 올렸다. 장가의 몰락, 재벌의 추락, 더 이상 체면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어머니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걸까? 아니면 이제야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걸까? 그녀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단 한 통의 메시지도. 오빠 장쯔는 조용히 해외로 떠났다. 도망이었는지 도피였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는 끝까지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강흥우엔.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학교에서는 사실상 퇴출되었고 엘리트 클럽은 그녀의 이름을 명단에서 지웠다. 장가의 아가씨라는 타이틀이 사라지자 그녀 곁에 남아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때 모두가 올려다보던 존재는 어느새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몇 달 후 나는 뉴스를 통해 그녀의 소식을 접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손님과 언성을 높였다는 기사였다. 흐릿한 사진 속 얼굴은 낯설 만큼 초라했다. 나는 화면을 끄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동정도, 연민도 없었다. 그건 그녀가 선택한 삶이 아니었지만 내가 선택한 결과였다. 1년 후 나는 맞춤 제작된 정장을 입고 회의실 중앙에 앉아 있었다. 완틴그룹의 로고가 벽 뒤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위장은 내 이름을 불렀다. 서윤 이사님. 아니, 이제는 서윤 회장님. 완틴그룹을 통해 나는 장가의 자녀 지분을 모두 인수했고 장가는 하나의 자회사로 흡수되었다. 과거의 영광은 기록으로만 남았다. 아버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평생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은 감옥의 벽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 어머니는 외곽의 작은 집에서 홀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매일 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후회 속에서 늙어가고 있다고 했다. 나는 찾아가지 않았다. 그럴 의무도 이유도 없었다. 듀람은 여전히 내 곁에 있었다. 그는 내 책상 위에 커피 한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다 끝났네. 기분이 어때?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는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행복을 원한 적은 없어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원했던 건 단 하나였어요. 공평함.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공평함. 지워지지 않는 상처에 대한 공평함.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다.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서윤. 끝내 살아남은 사람으로.